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1일 목요일 KTV 대한뉴스 시작합니다. 대한뉴스는 KTV 뉴스 유튜브 채널로도 생방송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관세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상호 관세를 25%에서 15%로 내리고 자동차 품목 관세도 1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수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제거됐다고 밝혔습니다. 주요국 대비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부가 3년 만에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법인세 최고 세율이 다시 25%로 조정되고 주식을 팔 때 부과되는 증권 거래세도 상향됩니다. 이번 달 서울 열대야 일수가 22일로 늘어나면서 기상 관측 사상 최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온열 질환자도 2,700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상호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내리고 자동차 품목관세도 15%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협상을 타결한 일본, EU와 같은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첫 소식 문기혁 기자입니다. 8월 1일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한미 양국이 관세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자동차와 관련 부품에 적용하는 품목 관세도 25%에서 15%로 내렸습니다. 이번에 합의한 상호 관세율과 자동차 관세율은 일본, EU 등과 같은 수치입니다. 한미 양국은 조선업 등 산업 협력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이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협력 펀드를 조성해 일명 마스가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미국 내 신규 조선소 건립 등이 추진되는데 정부는 우리 기업 수요에 기반해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2천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를 조성해 반도체와 원자력, 2차 전지 바이오 등 전략 산업에 투입합니다. 조선협력 펀드와 대미 투자 펀드 등 3,500억 달러 패키지는 투자, 대출, 보증 등으로 이뤄지는데 대부분 대출과 보증이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LNG 등 미국 에너지 구매도 향후 4년간 1,000억 달러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우리에게 필요한 에너지 구매처를 미국으로 확대 전환하는 것으로 우리 경제에 추가 부담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미는 이와 함께 검역 절차 개선과 자동차 안전기준 동등성 인정 상한 폐지 등 비관세 장벽 문제는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이번 협상 타결로 수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사라졌다고 대통령실은 평가했습니다. 주요국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더 나은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됐다며 기대감을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이혜진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한미 관세 합의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미국과 조선업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조선업 분야 세계 최고 경쟁력을 보유한 우리 조선 기업과 소프트웨어 분야 강점을 보유한 미국 기업이 힘을 합치면 미래 선박 분야에서 시너지를 창출할 거란 기대감입니다. 대통령실은 협상 과정에서 정부가 국익 최우선으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상호 호혜적 결과를 도출한다는 원칙 아래 협상에 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 출범 후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지만 한미 양국 간 호혜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협상 전략을 다듬고 치열한 고민을 거쳤습니다. 2천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펀드 조성과 관련해선 우리 기업이 전략적 파트너로 참여할 가능성이 크고 미국 진출에 관심이 있는 우리 기업에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전했습니다. 미국과 협의 과정에서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었지만 식량 안보와 우리 농업 부문 민감성을 고려해 국내 쌀, 쇠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걸로 합의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수출 환경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제거됐으며 주요국 대비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됐다고 대통령실은 평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은 2주 내로 한미 외교 라인에서 정확한 날짜와 방식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미국과 관세 협상 타결로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며 이번 합의가 제조업 재건이라는 미국의 이해와 미국 시장 내 한국 기업 경쟁력 확대라는 우리의 의지가 맞닿은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한미 산업 협력이 강화되고 한미 동맹도 더 확고해지는 계기가 될 거라며 앞으로도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후 주재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을 위해 애쓴 참모진에게 격려를 보냈습니다. 국제통상질서 재편은 앞으로도 가속화될 거라며 관계부처의 관세 관련 국민 우려를 면밀히 점검하고 핵심 이익을 지키기 위한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통해 급변하는 대외 환경의 파고를 슬기롭게 넘어가야 한다 강조하고 내수 비중 확대와 수출 시장 다변화에 대해서도 장기적 안목을 갖고 준비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네, 한미 관세 협상 내용 취재 기자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레나 기자, 이번 협상이 그야말로 극적으로 타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조만간 이어서 한미 정상회담도 개최될 예정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각으로 3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2주 후 백악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공식화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2개월 만에 성사되는 첫 한미 정상회담입니다. 대통령실은 구체적인 날짜는 한미 외교 라인을 통해서 협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또 앞서 방위비 문제도 협상 테이블에 오를 거란 관측이 있었는데 이번 협상에서 논의되지 않은 안보 사안은 이어지는 회담에서 이야기가 오갈까요?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협상이 통상 문제를 놓고 이뤄졌고 안보 관련 사안들은 양국 정상회담에서 논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합의에 포함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에 대한 추가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설명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투자 분야는 정상회담 때 더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도 그걸 알고 있고 우리 어느 정도 레인지란 것도 우리가 제시한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별 어려움 없이 정상 간에 또 더 이렇게 이제 또 논의를 해서 다음 정상회담이 열리면 아마 한미 간에 상호회적인 그런 이제 그 결과를 낼 수 있는 투자 패키지가 나올 것 같고요. 특히 이 투자 펀드와 관련해서 우리 기업이 주도하는 조선 펀드 1,500억 달러를 제외하면 우리의 펀드 규모는 2천억 달러로 일본의 36%에 불과하다고 짚었습니다. 네, 또 미국이 줄곧 농산물 시장 개방을 요구해온 만큼 이 문제가 핵심 쟁점 중 하나였는데요. 일단 추가 개방은 막은 거죠? 네, 맞습니다. 정부는 미국이 이 시장 개방 확대를 강하게 요구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우리 협상단의 끈질긴 설명 결과 미국이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이해하고 추가적인 시장 개방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앞서 미국은 줄곧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과 또 쌀 시장 개방 등을 지속적으로 압박해온 바 있습니다. 네, 또 반대로 철강과 알루미늄 협상은 진전이 없었는데 기존과 같이 고율의 관세가 유지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철강과 알루미늄을 살펴보면 이 관세 인하를 우리 측에서 꾸준히 필요성을 요청했지만 이 미국 측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미국은 지난 3월 이들 품목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했고 6월에는 50%로 상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유럽연합과 일본도 관세 인하를 얻어내지 못한 상황인데요. 관련 내용 보시겠습니다. 철강 알루미늄 품목 관세를 할 때 그 파생 상품에 대한 관세가 있어서 가전이라든지 여타 제품에 들어간 철강과 알루미늄의 부가가치 금액만큼은 해당 품목 관세를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철강 알루미늄 관세가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그만큼은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오늘 질문이 좀 많습니다. 미국이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품목 관세 부과도 예고를 했었죠. 여기에 대한 논의도 있었나요? 네, 이와 관련해서 아직 미국 정부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내놓지 않은 상황인데요.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해서 이번 협상을 통해 추후 반도체나 의약품의 품목 관세가 있더라도 다른 어떤 합의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최혜국 대우를 받는 것으로 적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기재부는 환율은 이번 협상 논의 테이블에 올라가지 않았다면서 양국 재무당국 간 별도로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관세 협상 소식 살펴봤습니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장차관을 비롯한 고위 공무원들에게 공직자의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직권남용죄의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윤현석 기자입니다. 장차관 등 고위공무원 290명의 환호를 받으며 단상에 오른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방향과 고위공직자 자세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먼저 한미 관세협상 타결을 위해 애쓴 장관들과 부처 공무원들을 격려했습니다. 협상에 영향을 줄까 그동안 말을 아꼈다면서 나라의 국력을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의 지향점이 주권자인 국민에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고위공직자가 특권의식을 가지면 근본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직자의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고 정부가 쓰는 예산도 국민이 낸 세금이라면서 공무원들의 의지와 사고를 채워주는 건 국민의 뜻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직업 공무원이 자기의 주체적 의지를 가지고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국민이 어떤 선택하든 관계없이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원래는 그 의지, 사고를 채워주는 것은 국민의 뜻이어야 됩니다. 이 대통령은 행정의 정상화 방안도 언급했습니다. 정상적 행정에 형사사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안 된다며 직권남용의 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력이 공직자가 가진 힘의 원천인데 조금만 뭐 있으면 권력을 남용했다는데 이 남용의 기준이 뭐예요 도대체? 이 직권남용죄의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또는 관행을 반드시 내야 되겠습니다. 정책감사 폐지도 언급했습니다. 행정적 재량권의 사후평가에 책임을 묻고 수사 의뢰해 재판까지 받으면 공직자가 일할 수 없다며 정책감사는 악용의 소지가 너무 많으니 폐지하는 게 맞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가 쓰는 1시간엔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면서 국민이 기대하는 만큼 국민이 맡긴 만큼 책임을 다해달라는 당부를 끝으로 특강을 마쳤습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대통령실은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풍부한 전남권을 차세대 전력망 혁신기지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제6차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 방안이 논의됐다며 전남대 캠퍼스와 군 부대 등의 그리드를 구축하고 다방면으로 연결해 인공지능 재생에너지 기반 차세대 전력망을 구축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단기 사업으로 끝나지 않게 아리백 산단 조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정주 여건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지역 주민 참여 절차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3년 만에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법인세 최고 세율을 다시 25%로 되돌리고 주식 거래 시 부과되는 증권 거래세도 올리기로 했습니다. 박지성 기자입니다. 현행 법인세 최고 세율은 24%입니다. 기존 25%에서 낮춰진 건데 이에 따라 지난 3년간 법인세 수실적은 100조 원대에서 60조 원대로 하락했습니다. 정부는 납세자 경제 능력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응능 부담 원칙을 적용해 법인세율을 다시 25%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인세율은 과세 표준마다 기존에서 1%포인트씩 오릅니다. 법인세율을 2022년 수준으로 환원하여 모든 법인세 과세 표준 구간의 세율을 1포인트씩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확보된 재원으로 기업의 초혁신, 제품 개발 지원 등을 통해 다시 기업으로 되돌려 주겠습니다. 증권 거래세율도 조정됩니다. 정부는 증권 거래세율 인하가 당초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조건부로 이루어졌지만 금투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증권 거래세율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간 증권거래세 인하에 따른 자본시장 활성화 효과도 불분명했던 만큼 원래대로 환원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는 0%, 코스닥 시장 등에는 0.15%의 증권거래세율이 적용 중인데 앞으로는 각각 0.05%, 0.2%로 세율이 상향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도 바뀝니다. 현재는 상장 주식을 종목당 50억 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내는데 앞으로는 10억 원 이상 보유자부터 세금을 내도록 강화됩니다. 상향된 기준으로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 주식 매도가 증가하고 시장 불안정이 초래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정부는 세율보다 시장 수익률이 매도 여부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습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정부는 배당 소득을 금융소득에서 따로 떼어내 과세해서 세 부담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국가 전략기술에 인공지능 분야가 추가됐습니다. 계속해서 최유경 기자입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담겼습니다.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는 새 정부 공약을 뒷받침하는 조치입니다. 먼저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됩니다. 배당소득을 근로이자소득에서 따로 떼어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다른 소득과 합쳐 과세할 때보다 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현재는 연 2천만 원까지는 15.4% 세율로 원천 징수하지만 2천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해 최고 49.5%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천만 원 이하에는 14%를 부과하고 3억 원 이하에 20%, 그 이상에는 3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내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 연도에 귀속되는 배당분부터 지급됩니다. 정부는 분리과세를 통해 고배당을 유도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국내 자본시장의 투자 매력을 높이기 위해 고배당 기업 배당 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제도를 도입하고 투자 상생 협력 촉진세제 환류 대상의 배당을 추가하여 배당을 통한 기업 이익의 주주 환원을 유도하겠습니다. 미래 전략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세제 지원도 강화됩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 등으로 대표됐던 국가 전략기술에 인공지능 5개 분야를 추가했습니다. 국가 전략기술은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 공제가 최대 50%까지 적용됩니다. 사업화 시설 대상에 데이터 센터를 지정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시설 투자에 대해 최고 25%의 세액 공제가 적용됩니다. 또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기간을 최대 12년에서 15년으로 늘리고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세 혜택도 강화됩니다. KTV 최유경입니다. 다자녀 가구의 신용카드 공제 한도도 높아집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소식은 정유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선 다자녀 가구 세제 지원책이 눈에 띕니다. 정부는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와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현재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일 경우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 원인데 자녀 한 명당 50만 원씩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돼 최대 400만 원까지 높아집니다. 월 20만 원이었던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자녀 1인당 20만 원으로 변경되고 초등 1, 2학년생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대학생 자녀의 아르바이트 소득으로 인해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가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자녀 소득 요건도 폐지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자와 대상주택도 확대됩니다. 총급여 8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부부 합산 연 1천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는데 주말 부부도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소상공인 세제 지원도 확대합니다. 기업의 지역사랑 상품권 지출 금액을 업무 추진비 추가 한도 대상에 포함하고 추가 한도를 20%까지 상향합니다. 생계형 창업의 수입 기준은 연간 8천만 원에서 1억 400만 원으로 상향해 생계형 창업 감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폐업한 영세 개인 사업자가 재기할 경우엔 체납액을 분납하거나 납부지연 가산세 면제도 추진합니다. 중고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 기한은 3년 연장하고 공제 한도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약화된 세입 기반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응능부담 원칙에 맞게 조세제도를 운영하고
조세 지출은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만 지원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8월 말 국무회의에서 세법 개정안을 의결한 뒤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6월 전 산업 생산이 제조업 호조의 영향으로 석 달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소비도 반등하면서 내수 지표가 모처럼 개선 흐름을 보였는데요. 설비 투자는 넉 달째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임보라 기자입니다. 지난달 전 산업 생산이 전달보다 1.2% 올라 석 달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특히 제조업 생산이 1.7% 증가해 전체 상승 흐름을 이끌었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반도체가 전월 대비 6.6% 올랐습니다. 자동차와 금속 가공도 각각 4.2%, 4.7% 상승했습니다. 반면 전자부품은 18.9% 줄어 2008년 12월 이후 하락폭이 가장 컸습니다. 같은 기간 제조업 출하는 1.8% 증가했습니다. 전자부품과 의약품 등에서 출하가 줄었지만 반도체와 석유정제 등이 늘었습니다. 내수 출하는 2%, 수출 출하는 1.5% 늘었습니다. 내수 지표도 개선 흐름을 보였습니다. 재화 소비를 의미하는 소매 판매액 지수도 넉 달 만에 증가로 전환했습니다. 승용차 등 내구재 판매가 줄었지만 의복과 화장품 등 준내구재와 비내구재 판매가 늘었습니다. 서비스 소비를 보여주는 서비스업 생산도 증가했습니다. 서비스업 생산은 보건사회복지 등에서 생산이 줄었으나 금융보험, 전문과학기술 등에서 생산이 늘어 전해 대비 0.5% 증가했습니다. 반면 설비 투자는 3.7% 줄어 넉 달째 감소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설비 투자가 넉 달째 감소한 건 지난 2018년 이후 7년 만입니다. KTV 임보라입니다. 최희영 신임 문체부 장관이 취임했습니다. 최 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해야 할 일은 못자리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대한민국이 문화 강국으로 향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창규 기자입니다. 최희영 신임 문체부 장관은 취임식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해야 하는 일은 모를 키우는 못자리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화 강국으로 향하는 데 가장 기초는 저변의 힘을 강화하는 거라며 디딤돌을 놓겠다고 말했습니다. 더 큰 문화의 저력을 키우기 위한 더 단단한 디딤돌을 놓아야 할 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디딤돌을 놓고자 합니다. 최 장관은 이어 지난 2023년 매출액 154조 원, 수출액 133억 달러를 달성한 콘텐츠 산업은 국가 핵심 산업이라며 K컬처 시장 300조 원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책금융과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글로벌 진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콘텐츠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AI 등 기술 혁신의 기회를 활용해 미래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청년 예술인 지원 계획도 내비쳤습니다. 시장 규모 1,000조 원까지 바라볼 수 있는 저력은 성장하고 있는 청년 예술인들이 만든다며 청년층을 위해 무엇을 더 해줄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고 최 장관은 말했습니다. 이어 관광산업 활성화 계획도 밝혔습니다. 외국인 3천만 명이 찾아오는 관광 대한민국을 이루겠습니다. K컬처의 인기가 지역 곳곳을 찾는 방한 관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K관광의 전략과 세트를 짜겠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부터 출국까지 편의를 개선하는 한편 관광을 미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규제 완화와 생태계 혁신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최 장관은 또 국민이 일상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문화 인프라를 확대하고 스포츠 참여 기반을 확충하는 국민 체감 체육 정책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이 중요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최 장관은 장관으로서 지속 가능한 성장의 의미부터 고민하겠다며 2배를 일한다는 각오로 열심히 뛰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국내 다문화 가족 자녀 10명 중 6명은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구 소득과 정착 기간도 전반적으로 나아졌지만 여전히 차별과 가정폭력 문제는 남아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최다혜 기자입니다. 여성가족부가 전국 다문화 가족 16,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한 2024년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다문화 가족 자녀의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은 61.9%로 2021년보다 21.4%포인트 높아졌습니다. 국민 일반과의 격차도 31%포인트에서 13%포인트로 줄었습니다. 가구 소득도 개선됐습니다. 월 평균 300만 원 이상 소득 가구 비율은 65.8%로 처음으로 300만 원에서 400만 원 구간이 가장 많은 소득대가 됐습니다. 정착 기간이 15년 이상인 가구는 절반을 넘어섰지만 차별 경험 비율은 13%로 여전히 적지 않았습니다. 자녀 양육의 어려움도 조사됐습니다. 만 5세 이하 자녀 양육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긴급 돌봄, 만 6세에서 24세 자녀의 경우 경제적 비용 부담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혔습니다. 지난 1년간 배우자로부터 폭력 피해를 당한 경우는 9.8%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70% 가까이는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에 생활이 어려울 경우에는 생활시설이나 폭력피해 이주성 지원 시설이 또 숙식하는 시설도 있는데 그런 쪽으로 연계해서 피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우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안내도 하고 연결할 수 있도록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아울러 여성가족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가구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 235개 다문화 센터를 통해 상담과 정보 제공 등 종합적 정착 서비스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KTV 최다혜입니다. 방송 영상 출연 표준 계약서가 12년 만에 전면 개정됩니다. 촬영분이 편집돼도 출연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출연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신경훈 기자입니다. 대중문화예술인 방송, 영상 출연 표준 계약서가 12년 만에 개정됩니다. 표준 계약서의 적용 범위를 OTT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확대하고 출연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한 게 핵심입니다. 개정 출연 표준 계약서는 편집 과정에서 촬영본을 사용하지 않아도 방송 제작사가 출연자에게 출연료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또 출연자의 실현권을 제작자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관행도 방지합니다. 영상이 송출되는 매체는 제작자와 출연자가 미리 합의하고 미방영, 미공개 영상을 사용할 때도 출연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방송과 영상 제작 환경은 크게 달라졌고 OTT를 비롯한 영상 플랫폼도 다양해지고 또 출연자 권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는 등 시장의 변화와 현장의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은 이러한 흐름을 적극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출연자와 전속 계약을 체결한 매니지먼트사가 대리의 출연을 계약한 경우 회사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는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또 공정한 제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출연자가 학교 폭력이나 사생활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방송 제작사가 배상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KTV 신경은입니다. 밤잠 설치게 하는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은 7월 열대야 일수가 22일로 늘어나면서 기상 관측 사상 최다 기록을 경신했는데요. 극심한 폭염 속 온열 질환자도 2,700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김유리 기자가 전합니다. 뜨거운 열기에 도심 전체가 온실안에 갇힌 듯합니다. 연일 냉방장치 없이는 견디기 힘든 극한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너무 덥다 보니까 야외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고요. 집에 에어컨을 지금 24시간 가동 중이고 현재까지 한 번도 끈 적 없이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제주 산지, 태백 등을 제외하고 전국이 폭염특보에 휩싸였습니다.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동안 햇볕에 의해 지면이 가열되면서 전국적으로 폭염경보 수준의 무더위가 이어지겠고 더위가 쉽사리 가시지 않는 이유는 더운 성질의 고기압이 우리나라 상공을 뒤덮으면서 열기가 축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온이 30도에 육박하는 초열대야 수준의 밤더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은 이번 달 열대야 일수가 22일로 늘어나면서 118년 기상관측 사상 최다 일수를 기록했습니다. 35도를 웃도는 극한 더위 속에서 온열 질환자 발생도 늘고 있습니다. 29일까지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2,760여 명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추정 사망자가 13명에 이릅니다.
지난해와 비교해보면 각각 2.6배, 3배가량 늘어난 수치입니다. 기상청은 주말까지도 강한 더위가 지속될 거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폭염과 열대야 누적으로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햇볕이 강한 한낮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사병 환자를 발견하면 119에 신고하고 즉시 시원한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헐렁한 옷으로 좀 옷을 갈아입히는 게 이제 열 발산에 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얼음팩이나 아니면 미온수 같은 걸로 해서 목, 겨드랑이 사타구니를 식혀주는 게 좋고요. 전문가는 열사병 환자가 의식이 있다면 약간의 물을 마셔도 되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물을 먹이면 기도로 넘어가는 등 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김유리입니다. 내년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6.51%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급여별 선정 기준 등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도 중위소득은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올해보다 6.51% 인상된 649만 4,738원으로 결정됐고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올해보다 7.2% 인상됐습니다. 이번 인상으로 약 4만 명이 추가로 생계급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오늘부터 2달 동안 전국의 지자체가 발주한 상하수도 맨홀 작업에 대해 현장 감독을 실시합니다. 고용부는 작업 현장에 산업안전감독관을 보내 작업 전 산소 유해가스 농도 측정과 환기, 호흡 보호구 착용 여부 등을 집중 감독할 방침입니다. 또 밀폐 공간 작업 시 사전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주의 의무를 강화하고 계약 단계부터 안전 조치가 이뤄지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국민 10명 중 9명이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오늘 오후 1시 기준 소비 쿠폰 신청자 수는 대상자의 90%에 해당하는 4,555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의 신청자 수가 1,222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세종시는 35만 5천 명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현재까지 지급된 소비 쿠폰 총액은 8조 2,371억 원입니다.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하천,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정현안 관계장관 회의에서 불법 점용시설 현황과 조치 사항을 살폈는데요. 정부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지자체와 함께 역할을 분담해 운영 중입니다. 또 2차례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645건의 불법 점용시설을 확인했습니다. 불법 행위별로는 평상, 그늘막이 가장 많았고 경작행위와 상행위가 뒤를 이었는데요.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를 유도하되 부릉시 관계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했습니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하천 내 불법 시설을 꼼꼼히 관리할 계획이라며 국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을 돌려주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유아용 냉감 침구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는데요. 소비자원이 유아용 냉감 패드와 매트 11종을 평가한 결과 제품별로 성능의 차이가 있었고 일부는 안전 기준에 부적합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차가움을 느끼는 접촉 냉감이 우수한 제품은 베베누보 쿨패드, 포몽드 에떼 쿨매트 제품이었고요. 열을 통과시키고 땀을 잘 흡수해 쾌적성이 높은 건 베베데코, 아가방, 알레르망 베이비 냉감 패드였습니다. 가성비가 좋은 제품은 베베데코 냉감 패드, 아가방 냉감 패드로 나타났는데요. 조사 대상 중 베베누보와 머미쿨쿨 제품은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돼 소비자 민원 시 교환 환불해주기로 했습니다. 기능성 침구의 자세한 품질과 안전성 정보를 알고 싶다면 소비자24 누리집에 접속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 10명 중 3명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요즘 언제 어디서나 쉽게 반려동물을 볼 수 있는데요. 반려동물 관련 민원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반려동물 민원 3만 6천여 건을 분석한 결과
올해 월 평균 민원이 1,700여 건으로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주요 민원으로는 목줄 미착용, 배설물 수거 의무 위반, 동물학대 처벌 등의 요구가 있었는데요. 이에 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의 반려동물 관리 강화, 동물학대 예방 등 개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지난 6월 수집된 전체 민원 발생량은 약 127만 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2% 늘었습니다. 특히 국방부의 경우 반려견의 비비탄을 난사한 군인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민원 때문에 전월 대비 민원 건수가 131.1% 급증했습니다. 현재 일부 현충시설 기념관을 견학하는 병사에게는 휴가나 외출 보상이 주어지고 있는데요. 8월부터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념관이 15곳으로 확대됩니다. 기존의 견학 보상 혜택을 받는 곳은 독립기념관, 전쟁기념관 등 6곳이었는데요. 8월부터는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과 독도 의용수비대 기념관 등 9곳이 추가됩니다. 또 기존 6곳 중 독립기념관과 전쟁기념관을 제외한 4곳은 육군 병사만을 대상으로 보상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요. 8월부터는 15곳 모두 육해 공군, 해병대 등 전군 병사들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독립기념관과 임시정부 기념관 등 5곳은 휴가가, 나머지 10곳은 외출 보상이 이뤄집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뜨거운 열기가 식지 못해 오늘 밤에도 많은 지역에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내일도 극심한 폭염이 계속되면서 한낮 기온 서울과 대구가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겠고 볕이 구름 사이로 내리쬐면서 전국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한낮에 외출을 자제하시고 수분 섭취 틈틈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내일 청주와 대전의 낮 기온 36도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속초와 강릉의 낮 기온 30도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의 낮 기온 35도, 부산 32도 보이겠습니다. 내일 서해상은 물결이 최고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 내륙에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수요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면서 폭염이 다소 완화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지난해 국내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의 소득 수준과 취약률, 주택 보유율 등이 개선되면서 내국인과의 격차를 좁혔습니다. 하지만 차별을 경험한 다문화 가족의 자녀는 지난 조사보다 2배 이상 늘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최근 전남 나주의 외국인 근로자 괴롭힘 사건이 떠오르는데요. 우리가 진심으로 다문화 가족을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KTV 대한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